전세 매물은 10채에서 2채가 되지만 전세 수요는 12가구에서 4가구가 남게 되기 때문에 전세 경쟁률이 2대1이 됩니다. 빅데이터에서 찾는 부동산 과학. 안녕하세요. 직방TV 컨텐츠 페스타 특집 편으로 찾아온 빅데이터의 신 삼토시입니다. 작년 이맘때 인사드리고 1년 만에 직방TV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리는데요. 이번 특집편에서는 올 한 해 부동산 데이터의 흐름을 살펴보고 2022년 시장 전망을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총 2부로 진행될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2021년 논하기 앞서서 지금 2014년부터 서울 부동산 기준으로 약 8년 연속 상승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는 역대 최단기간 상승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999년부터 2008년까지도 서울 부동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상승을 했는데 그 중간에 2004년에 하락장이 있었고요. 따라서 연간 기준 연속 상승장은 현재가 가장 최장기간 상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를 또 한 가지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주 애용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주택구입부담지수입니다. 주택구입부담지수란 주택금융공사, 한국금융연구원이 매 분기마다 발표를 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의 A라는 지역의 중간소득 가구가 A 지역의 중간가격 아파트를 구입할 때 소득 대비 내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참고로 주택구입부담지수가 100이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A라는 지역의 중간소득 가구가 A 지역의 중간가격 아파트를 살 때 월 소득의 25%를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사용하는 수준이 주택구입부담지수 100이 되겠습니다. 주택구입부담지수 추이를 제가 이렇게 그렸는데 그래프를 보시면 두 개의 선이 좀 갈라져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파란색 선에 제가 주택구입부담지수 9라고 썼고 빨간 선은 이제 주택구입부담지수 신이라고 썼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주택금융연구원에서 이 지수를 발표할 때 중간 가격 기준을 2012년까지는 KB부동산으로 했고 2013년부터는 한국감정원, 지금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가지고 지수를 산출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2013년부터 지수 산출 기준이 바뀌어버린 셈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중간부터 기준이 달라져 버리면 그래프 지수 분석이 좀 효용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2013년부터 똑같이 KB 부동산 기준 중간 가격을 사용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린 셈이고요. 그게 빨간 선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한국부동산원의 데이터보다 KB 부동산의 데이터가 좀 더 상승률이 좀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게 가만히 됐을 때 실제 이 파란 선 대비 빨간 선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좀 더 높게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2008년 2분기에 서울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164.8을 찍고 그 다음부터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이 164.8은 이제 서울의 중간 소득 가구가 중간 가격 주택을 구입했을 때 월 소득의 41%를 원리금 상환 부담에 사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찍고 더 이상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올라가지 않은 채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 지표가 보이는 게 2018년 4분기에 또 163.8이라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찍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주택 구입 부담 지수 164라는 숫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거든요.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164를 찍자 서울 부동산이 장기가 됐든 단기가 되었든 조정장에 빠진 이력이 확인이 됩니다. 164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 소득의 41%를 원리금 상환 부담에 사용할 수준인 것이기 때문에 서울 주택은 월 소득의 41% 수준으로 원리금 상환을 내는 게 집값의 단기, 중장기 고점으로 충분히 인식될 수 있는 사례가 두 가지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KB 부동산 기준으로 계속 중간 주택 가격을 이제 적용을 했을 때 2021년 2분기가 무려 195.9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195.9가 되면요, 서울의 중간 소득 가구가 중간 가격 주택을 구입할 때 월 소득의 49%를 원리금 상환에 사용해야 되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도 집값이 꺾이지 않은 이유가 모두 아시다시피 저금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한 가지를 또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7년 파리 대책 때 2018년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함으로써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크게 감소하면서 시장이 폭등으로 이끄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과거를 돌이켜보면 2005년 831 대책 때 2006년부터 2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하면서 2006년 서울 부동산이 또 굉장히 폭등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비슷한 일이 2018년에 또 발생을 한 셈이죠. 사실 1주택자가 집을 팔고 무주택자로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게 흔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을 하락 전환시킬 만한 매물은 다주택자들로부터 나와야 하는데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중과시키면서
매물이 급감해버리는, 그래서 시장이 폭등해버리는 상황이 이제 과거 두 차례 2006년과 2018년에 발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전세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전세는 임대차 3법의 영향을 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부동산 스터디 카페의 허양기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 걸 제가 도식화한 것이고요. 전세가 10채가 있고 전세 수요가 12개국가 있으면 전세 경쟁률은 1.2대 1이 되고, 그러면 1.2대 1의 경쟁에 맞춰서 전세가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이제 임대차 3법이 2020년 8월에 시행되면서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그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령 아까 말씀드린 전세 10채에 사는 10가구 중에 8가구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게 된다고 가정한다면 전세 매물은 10채에서 2채가 되지만 전세 수요는 12가구에서 4가구가 남게 되기 때문에 남은 2채에 대한 전세 경쟁률이 2대 1이 됩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전세가가 급등을 하는 상황이 발생했죠. 다시 말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매매 유통 매물이 크게 감소했다면 이번에는 임대차 3법으로 이제 전세 유통 매물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세가가 폭등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19년, 20년에 굉장히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입주 물량이 역대급으로 많았음에도 전세가가 계속 오른 건 바로 이 전세 유통 매물의 씨를 말린 임대차 3법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여기 전세가율이 있는데요. 전세가율이란 결국은 전세가를 매매가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매매가에서 전세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겠죠. 전세가가 그 주택의 사용 가치를 반영한다고 했을 때 매매가는 그 주택의 사용 가치 더하기 투자 가치가 더해져서 매매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세가율이 다시 말해 높으면 그 주택이 좀 저평가되어 있다, 매매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전세가율이 낮으면 그 주택의 매매가에 버블이 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2009년 1월에 38%를 찍으면서 최저점을 형성했습니다. 전세가가 매매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8%였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만큼 매매가에 큰 거품이 껴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2016년 7월에 75%까지 오릅니다, 전세가율이. 그 말은 매매가에서 전세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75%이기 때문에 주택의 사용가치 대비해서 버블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16년 7월에 75%를 찍고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는데요. 2020년이 되자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임대차 3법 영향으로 2020년 8월 시행 이후 전세가율이 반등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원래는 2020년, 21년에 입주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전세가율은 떨어지는 게 맞는데 임대차 3법으로 이제 전세가율이 올라버린 셈이죠. 따라서 소득 대비 역대 최대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극복하면서까지 집값이 계속 상승한 이유는, 첫 번째는 다주택자들로부터 매물이 나오지 않는 양도세 중과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전세 유통 매물이 감소해버린 임대차 3법 영향, 그런 것 때문에 매매와 전세가 동시에 매물이 감소하면서 상승장에 좀 동력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정책적인 부분, 이런 저금리에 대한 내용, 이런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제가 작년 이맘쯤에 나왔을 때도 2021년에 급등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도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수요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수요는 인구를 얘기하는 분도 계셨고 이제 가구를 이야기하는 분도 계셨지만, 사실은 인구랑 가구는 항상 증가해 왔지만 집값은 장기 우상향 속에서도 이제 단기 등락이 있었죠. 따라서 늘 늘기만 했던 인구, 늘 늘기만 했던 가구를 집값에 영향을 주는 수요 인자로 보기는 좀 어려웠고, 마침 2015년에 노무라 경제연구소에서 서울의 10년차 부부의 증감이 서울 집값의 상승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를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라에서도 2018년까지 서울 10년차 부부가 증가하기 때문에 서울 집값은 2018년까지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를 했었고, 실제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10년차 부부쯤 되면 첫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이 되니까 어딘가에 정착하려는 욕구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해서 집을 매수하게 되는 강력한 실수요층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더 서울 10년차 부부보다 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계층이 있나 좀 찾아보았을 때 발견한 게 서울, 경기 10, 11년차 부부, 이 계층의 증감이 서울 집값이 상승 하락과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서울, 경기 10, 11년차 부부가 2008년에 정점을 찍고 2009년부터 감소를 시작하자 서울 집값도 2009년부터 하락을 시작했고, 이 서울, 경기 10, 11년차 부부가 2014년부터 다시 증가하자 서울 집값도 2014년부터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 경기 10, 11년차 부부가 2019년에 다시 감소를 하자 2019년 상반기 서울 부동산이 조정장을 겪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일치하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고요. 서울 부동산이 가장 강력한 실수요를 가늠해 봤을 때 바로 서울, 경기 10, 11년차 부부를 제가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고로 올해 서울 경기 11년자 부분은 2021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2000년부터 2021년까지 22년간 중에 이제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여줍니다. 서울 아파트의 가장 강력한 실수 요청이 2021년에 크게 늘어나는 셈이었죠. 이제 공급을 볼 텐데요. 공급은 이제 입주 물량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21년은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약 3만 1,000호 정도로 2020년 대비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나는 입주 물량 감소가 있고요. 2022년은 또 2만 호 정도로 더 많이 감소를 해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요가 늘고 공급이 줄어드는 해가 바로 2021년이었던 셈이죠. 여기 한 가지 더 있는 게 바로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유동성은 1986년부터 관련 데이터가 집계가 되었는데 보통 유동성 얘기할 때 M2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광의 통화 M2 얘기를 많이 하는데 M2는 1986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연간 기준으로 감소한 적이 없습니다. 늘 증가해 왔는데 집값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우상향 속에서도 단기 등락을 거듭해 왔기 때문에 늘 늘어나는 유동성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고 보기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따라서 좀 눈여겨보게 된 게 바로 이제 M1 나누기 M2 비율인데 M1은 이제 현금, 예금 등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돈이고 M2는 그 M1에다가 뭐 만기가 짧은 금융상품에 묶여있는 돈을 합친 게 M2입니다. 그러니까 M1은 나누기 M2라는 것은 결국 M2 안에서 M1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M1이 비중이 높다는 건 그만큼 바로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돈이 많다는 거기 때문에 바로 자산시장에 투입될 수 있는 유동성의 진성 에너지가 바로 M1 나누기 M2 비율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 선이 하나 있는데요. 빨간 선이 바로 M1 나누기 M2 비율이 29%인 해입니다. 왜 29%를 잡았냐면 서울 아파트가 1986년부터 35년간 KB 부동산 기준으로 5% 이상 상승한 해가 13년이 있었거든요. 13년 중에 11년이 바로 이 M1 나누기 M2 비율이 29% 이상인 해와 일치합니다. 즉 M1 나누기 M2 비율이 29% 이상인 해는 폭등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보시면 2020년부터 가파르게 M1 나누기 M2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참고로 현재는 2021년 8월 기준으로는 M1 나누기 M2 비율이 37%로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는 상태고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 경기 11년자 부부로 대표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입주 물량으로 대표되는 공급이 감소하는데 M1 나누기 M2 비율로 대표되는 유동성까지 강한 상황, 수요가 늘고 공급이 줄고 유동성이 강한 상황이 2021년이었고 따라서 2021년은 펀더멘탈적으로도 폭등의 가능성이 높은 해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펀더멘탈적으로도 그런 상황에서 전세와 매매 유통 매물까지 감소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2021년의 급등은 좀 필연적인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많은 상황, 재반 상황이 급등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다음 시간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내년도 부동산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